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주량이 약해진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셨는데도 취기가 오르고 맥주 한 잔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금세 기분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애초에 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입니다. 숙취가 가벼운 금단 현상이라면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해장술은 절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잠시일 뿐이지만 해장술을 마시면 숙취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개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알코올 의존 중인 환자가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술을 입에 댄 뒤 잠시 편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도 숙취의 메커니즘으로 추정되는 후보는 다소 생소하지만 호르몬 이상, 탈수, 저혈당, 산성 마이너스 알칼리성이 불균형, 염증 반응 등이 있습니다. 피구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숙취 상태로 넘어가는 사이에 분비량이 크게 변한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항이뇨 호르몬, 소변 배출과 혈액 조절에 관여하는 알도스테론, 레닌 등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변하면 탈수나 저혈당 같은 숙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히구치 박사는 말합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감하듯이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몸은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인 목마름, 구토, 나른함,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분비량도 변하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혈당이 일어날 때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은 피곤함, 무기력, 우울감, 식은땀,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흔히 나타나는 숙취 증세입니다. 숙취가 생기면 체내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그 밖에도 숙취가 심할 때는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숙취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이 진한 술과 투명한 술, 발효주와 증류주에 따라 숙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위스키와 진을 같은 양과 같은 농도로 마셨을 때 위스키의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비교하면 레드와인이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레드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숙취가 더 심하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히구치 박사는 색이 진한 술에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술에는 물과 알코올 이외에 착향료 컨지너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컨지너는 술의 맛과 풍미를 결정하는 요소다. 하지만 컨지너가 많은 술은 숙취를 더 심하게 일으킨다. 증류주보다 발효주가 숙취가 더 심한 이유도 컨지너의 양 때문이다. 피부집 박사는 말한다. 증류주는 발효주로 가열해서 증발하는 알코올을 모아 냉각시키는 제조 과정을 거친다. 이 증류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컨지너는 크게 줄어든다. 증류주가 다음날 속이 깔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차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색이 진한 술보다 투명한 술, 발효주보다 증류주를 선택하는 것이 숙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명한 증류주인 전통 소주가 숙취를 줄이는데 가장 알맞은 술이 아닌가? 그렇게 묻자 히구치 박사는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숙취가 덜하다고 해서 과음을 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숙취의 가장 큰 원인은 과음이니까요라며 못을 박았다. 그 밖에도 술을 고를 때 중요한 점이 있다. 스파클링 와인이나 맥주, 하이볼처럼 탄산이 섞인 술은 위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에서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게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올린다. 따라서 빨리 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 술과 함께 물을 챙겨 마시거나 증류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오르면 술을 자제하기 어려워 결국 과음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멈추면 숙취는 없겠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유지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집 박사는 안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면 저혈당 증상을 막을 수 있어요. 저혈당은 숙취를 일으키는 요인이니까요. 또 다른 요인인 탈수 증상을 막으려면 술을 마실 때 물도 꼭 챙겨 드세요라고 말했다. 빈속에 마시는 하이볼이 가장 맛있지만 숙취를 피하려면 식사를 한 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숙취를 예방하지 못해 괴로울 때는 무엇이 효과적일까? 먼저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당분입니다. 숙취의 고통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단 것을 먹으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합니다. 느리지만 혈당을 올려주거든요. 오렌지 주스는 탈수 증상과 저혈당을 모두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은 예로부터 알코올 분해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우나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떨까? 땀을 흘린다고 해서 알코올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탈수 증상을 부추겨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구치 박사는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몸이 개운해져 술이 빠져나간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숙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특효약은 수분과 당분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평생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의 적정량은 애주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알맞은 음주 적정량이다. 주량이 세다고 해서 매일같이 술을 잔뜩 마시면 병에 걸릴 것이 뻔하다. 과음이 몸에 나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일까? 내심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수 대국 일본에서는 100세를 넘긴 고령자가 저녁에 반주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술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음주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스쿠바 대학 교수인 요시모토 히사시 박사에게 물어보았다. 의학적으로 술의 적정량은 얼마인가요? 후생 노동성은 2000년 21세기를 맞이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 일본 21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을 보면 알맞은 음주 적정량은 순수 알코올로 환산했을 때 1일 평균 20g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수 알코올로 환산하면 이는 1일에 약 20g 정도의 알코올을 마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20g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맥주 큰 캔 한 캔, 사케 한 잔, 혹은 포도주 와인잔 두세 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양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므로 적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이 적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평균 약 20g이라는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요시모토 박사는 일본인 남성을 7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대한 질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음주량을 적정량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몸에 해로운 음주량은 매일 60g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60g 이상 마시는 것은 위험하므로 적어도 20g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설을 믿는 애주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모토 박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 위험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 깨는 시간도 느려진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자베 시니치 박사에 따르면 주량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에서 분해됩니다. 알코올은 대사를 거쳐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다시 한번 대사 과정을 거쳐 초산으로 변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로우나 초산은 해롭지 않습니다. 아자베 박사는 말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느리게 분해되는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 등의 플러싱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가장 큰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단계이며 그 차이는 체질에 좌우됩니다. 담배에도 들어있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되는 사람들은 술을 상당량 마셔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 주량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능력이 개인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랜 기간 술을 안 마신 후에 다시 마셔보니 예전처럼 주량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술을 자주 마실수록 그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자베 박사가 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원래부터 술을 잘 못 마셔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빠르게 취하는 사람일지라도 술을 자주 마시면 술에 대한 효과가 점점 강해지고 주량도 점차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술에 대한 효과가 강해지면 간이 튼튼해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결국 술에 대한 효과가 다시 약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주량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베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알코올 대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술을 자주 마실수록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를 사용하는 대사 과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효소를 활용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알데히드 분해가 느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활동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데히드가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술에 대한 효과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술에 약한 사람일지라도 꾸준히 술을 마시다 보면 알코올 대사에 사용되는 효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술에 대한 효과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술에 취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술을 마실 때 하루에 마신 총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 간의 분해의 능력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밝혀진 숙취의 원인과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히구치 박사는 숙취의 메커니즘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몇 가지 꼽았습니다. 숙취는 가벼운 알코올 금단 현상이 원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는 기능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능 변화가 일어나면 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구토,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불쾌한 증상을 흔히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 중인 환자는 이러한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고 뇌는 기능 변화가 일어날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술을 마시면 금세 잠들지만 자는 도중에 자주 깨는 것은 잠을 얕게 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금단 현상의 일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간 전문의로 알려진 아사베 시니치 박사는 알코올 분해 능력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그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치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우리의 몸에 진입하는 주된 경로는 입을 통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취된 알코올은 위와 소장을 통해 흡수되어 그 후에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분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알코올은 혈류를 통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해 현재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사베 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의 양과 간이 분해하는 알코올의 양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의 분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은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강력하며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아지거나 대담해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대수롭지 않게 뱉어내는 경우 그것은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비틀거리거나 제대로 서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알코올이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과도하게 취하는 것은 다행히도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비틀거리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사베 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도달하게 되어 알코올이 금방 흡수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에 음식물이 존재하면 알코올은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천천히 흡수되게 됩니다. 알코올의 흡수는 위에서는 5%, 나머지 95%는 소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소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의 내벽에는 장형모라는 돌기가 무수히 많아서 소장의 표면적은 성인 남성의 경우 테니스 코트 한 개만큼의 면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장은 위의 면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전에 빈속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사베 박사는 예상외로 기름진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착용하여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출구인 유문을 닫게 되는데 이는 술이 천천히 흡수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만일을 막을 수 있죠. 흔히들 말하는 기름진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튀김 같은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베 박사가 추천하는 음식은 치즈나 오일, 드레싱을 뿌린 신선한 샐러드와 같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입니다. 이외에도 해산물을 신선하게 썰어 올리브 오일을 두른 카르파초나 올리브 오일과 마늘 새우를 함께 넣고 끓인 감바스 아라이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실 때는 물을 꼭 챙겨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숙취라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숙취입니다. 과음을 하면 생기는 숙취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숙취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숙취의 강도는 그날의 컨디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한 음식의 종류, 공복 상태인지 아닌지, 물과 함께 마셨는지, 증류주나 발효주 등 주종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어느 날은 숙취가 없을 수 있고 다른 날에는 아픈 머리를 호소하며 알아눕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주량이 약해진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셨는데도 취기가 오르고 맥주 한 잔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금세 기분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애초에 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입니다.
숙취가 가벼운 금단 현상이라면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해장술은 절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잠시일 뿐이지만 해장술을 마시면 숙취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개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알코올 의존 중인 환자가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술을 입에 댄 뒤 잠시 편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도 숙취의 메커니즘으로 추정되는 후보는 다소 생소하지만 호르몬 이상, 탈수, 저혈당, 산성 마이너스 알칼리성이 불균형, 염증 반응 등이 있습니다. 피구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숙취 상태로 넘어가는 사이에 분비량이 크게 변한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항이뇨 호르몬, 소변 배출과 혈액 조절에 관여하는 알도스테론, 레닌 등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변하면 탈수나 저혈당 같은 숙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히구치 박사는 말합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감하듯이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몸은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인 목마름, 구토, 나른함,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분비량도 변하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혈당이 일어날 때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은 피곤함, 무기력, 우울감, 식은땀,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흔히 나타나는 숙취 증세입니다. 숙취가 생기면 체내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그 밖에도 숙취가 심할 때는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숙취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이 진한 술과 투명한 술, 발효주와 증류주에 따라 숙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위스키와 진을 같은 양과 같은 농도로 마셨을 때 위스키의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비교하면 레드와인이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레드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숙취가 더 심하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히구치 박사는 색이 진한 술에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술에는 물과 알코올 이외에 착향료 컨지너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컨지너는 술의 맛과 풍미를 결정하는 요소다. 하지만 컨지너가 많은 술은 숙취를 더 심하게 일으킨다. 증류주보다 발효주가 숙취가 더 심한 이유도 컨지너의 양 때문이다. 피부집 박사는 말한다. 증류주는 발효주로 가열해서 증발하는 알코올을 모아 냉각시키는 제조 과정을 거친다. 이 증류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컨지너는 크게 줄어든다. 증류주가 다음날 속이 깔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차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색이 진한 술보다 투명한 술, 발효주보다 증류주를 선택하는 것이 숙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명한 증류주인 전통 소주가 숙취를 줄이는데 가장 알맞은 술이 아닌가? 그렇게 묻자 히구치 박사는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숙취가 덜하다고 해서 과음을 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숙취의 가장 큰 원인은 과음이니까요라며 못을 박았다. 그 밖에도 술을 고를 때 중요한 점이 있다. 스파클링 와인이나 맥주, 하이볼처럼 탄산이 섞인 술은 위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에서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게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올린다. 따라서 빨리 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 술과 함께 물을 챙겨 마시거나 증류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오르면 술을 자제하기 어려워 결국 과음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멈추면 숙취는 없겠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유지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집 박사는 안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면 저혈당 증상을 막을 수 있어요. 저혈당은 숙취를 일으키는 요인이니까요. 또 다른 요인인 탈수 증상을 막으려면 술을 마실 때 물도 꼭 챙겨 드세요라고 말했다. 빈속에 마시는 하이볼이 가장 맛있지만
숙취를 피하려면 식사를 한 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숙취를 예방하지 못해 괴로울 때는 무엇이 효과적일까? 먼저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당분입니다. 숙취의 고통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단 것을 먹으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합니다. 느리지만 혈당을 올려주거든요. 오렌지 주스는 탈수 증상과 저혈당을 모두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은 예로부터 알코올 분해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우나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떨까? 땀을 흘린다고 해서 알코올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탈수 증상을 부추겨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구치 박사는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몸이 개운해져 술이 빠져나간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숙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특효약은 수분과 당분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평생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의 적정량은 애주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알맞은 음주 적정량이다. 주량이 세다고 해서 매일같이 술을 잔뜩 마시면 병에 걸릴 것이 뻔하다. 과음이 몸에 나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일까? 내심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수 대국 일본에서는 100세를 넘긴 고령자가 저녁에 반주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술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음주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스쿠바 대학 교수인 요시모토 히사시 박사에게 물어보았다. 의학적으로 술의 적정량은 얼마인가요? 후생 노동성은 2000년 21세기를 맞이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 일본 21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을 보면 알맞은 음주 적정량은 순수 알코올로 환산했을 때 1일 평균 20g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수 알코올로 환산하면 이는 1일에 약 20g 정도의 알코올을 마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20g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맥주 큰 캔 한 캔, 사케 한 잔, 혹은 포도주 와인잔 두세 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양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므로 적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이 적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평균 약 20g이라는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요시모토 박사는 일본인 남성을 7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대한 질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음주량을 적정량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몸에 해로운 음주량은 매일 60g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60g 이상 마시는 것은 위험하므로 적어도 20g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설을 믿는 애주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모토 박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 위험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 깨는 시간도 느려진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자베 시니치 박사에 따르면 주량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에서 분해됩니다. 알코올은 대사를 거쳐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다시 한번 대사 과정을 거쳐 초산으로 변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로우나 초산은 해롭지 않습니다. 아자베 박사는 말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느리게 분해되는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 등의 플러싱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가장 큰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단계이며 그 차이는 체질에 좌우됩니다. 담배에도 들어있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되는 사람들은 술을 상당량 마셔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 주량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능력이 개인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랜 기간 술을 안 마신 후에 다시 마셔보니 예전처럼 주량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술을 자주 마실수록 그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자베 박사가 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원래부터 술을 잘 못 마셔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빠르게 취하는 사람일지라도 술을 자주 마시면 술에 대한 효과가 점점 강해지고 주량도 점차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술에 대한 효과가 강해지면 간이 튼튼해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결국 술에 대한 효과가 다시 약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주량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베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알코올 대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술을 자주 마실수록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를 사용하는 대사 과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효소를 활용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알데히드 분해가 느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활동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데히드가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술에 대한 효과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술에 약한 사람일지라도 꾸준히 술을 마시다 보면 알코올 대사에 사용되는 효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술에 대한 효과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술에 취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술을 마실 때 하루에 마신 총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 간의 분해의 능력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밝혀진 숙취의 원인과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히구치 박사는 숙취의 메커니즘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몇 가지 꼽았습니다. 숙취는 가벼운 알코올 금단 현상이 원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는 기능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능 변화가 일어나면 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구토,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불쾌한 증상을 흔히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 중인 환자는 이러한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고 뇌는 기능 변화가 일어날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술을 마시면 금세 잠들지만 자는 도중에 자주 깨는 것은 잠을 얕게 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금단 현상의 일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간 전문의로 알려진 아사베 시니치 박사는 알코올 분해 능력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그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치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우리의 몸에 진입하는 주된 경로는 입을 통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취된 알코올은 위와 소장을 통해 흡수되어 그 후에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분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알코올은 혈류를 통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해 현재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사베 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의 양과 간이 분해하는 알코올의 양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의 분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은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강력하며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아지거나 대담해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대수롭지 않게 뱉어내는 경우 그것은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비틀거리거나 제대로 서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알코올이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과도하게 취하는 것은 다행히도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비틀거리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사베 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도달하게 되어 알코올이 금방 흡수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에 음식물이 존재하면 알코올은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천천히 흡수되게 됩니다. 알코올의 흡수는 위에서는 5%, 나머지 95%는 소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소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의 내벽에는 장형모라는 돌기가 무수히 많아서 소장의 표면적은 성인 남성의 경우 테니스 코트 한 개만큼의 면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장은 위의 면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전에 빈속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사베 박사는 예상외로 기름진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착용하여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출구인 유문을 닫게 되는데 이는 술이 천천히 흡수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만일을 막을 수 있죠. 흔히들 말하는 기름진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튀김 같은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베 박사가 추천하는 음식은 치즈나 오일, 드레싱을 뿌린 신선한 샐러드와 같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입니다. 이외에도 해산물을 신선하게 썰어 올리브 오일을 두른 카르파초나 올리브 오일과 마늘 새우를 함께 넣고 끓인 감바스 아라이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실 때는 물을 꼭 챙겨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숙취라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숙취입니다. 과음을 하면 생기는 숙취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숙취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숙취의 강도는 그날의 컨디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한 음식의 종류, 공복 상태인지 아닌지, 물과 함께 마셨는지, 증류주나 발효주 등 주종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어느 날은 숙취가 없을 수 있고 다른 날에는 아픈 머리를 호소하며 알아눕게 될 수도 있습니다.